관계는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싱글 라이프를 아름답게 만드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2020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양한 가족 성장 지원 공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역사회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강사 문성주. 유순심입니다. 오늘 관계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관계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가족 관계가 먼저 떠오르네요. 친구도 떠오르고요. 그러시군요. 가족 관계 하니까 갑자기 궁금한데요. 선생님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은 하셨죠? 네, 결혼을 해서 자녀가 2명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함께 사시나요? 아니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의 가족 관계를 궁금해 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서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혹은 친해졌다 싶으면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공감대 형성이 좀 용이해서 그런가 봐요. 선생님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도 지금 현재는 4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남편 그리고 딸 2명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엔 완전 대가족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까지. 가장 많이 살 때는 13명까지 넓지도 않은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게다가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도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저희 친정어머님이 하루에 밥상을 정말 수도 없이 차리셨어요. 많게는 8번을 차리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주부들이 돌밥 신세가 돼서 힘들어한다잖아요. 돌밥이요? 네, 돌밥이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는 주부를 말하는데요. 아마 그 시절에 제 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돌밥 신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우리 형제자매가 같이 살았는데 핵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족 수가 많았어요. 6남매. 네. 6남매라서 밥상 앞에서는 가관이었죠. 둥근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대가족 같은 진풍경이 연출되었는데 작은 방에서 부모와 6명의 아이들이 비좁으니까 편하게 밥도 못 먹고 밥상을 똑바로 못 보고 앉아요. 다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앉아서 왼쪽 허벅지 하나만 밥상 밑에 끼워 놓고 앞사람 등을 보면서 식사를 했으니까요. 아이고 저런. 네, 그래도 그때가 좀 그립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족하면 사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요즘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이런 가족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요? 가족의 형태, 잠시 알아볼까요? 네. 부모 중 한 사람과 또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네, 아마도 한부모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부모는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해서 한부모라고도 하지만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명으로도 충분히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한다죠. 네. 다른 국적을 가진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경우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도 이런 가족 모습에 포함되죠. 이런 가족은? 다문화 가족,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무자녀 가족, 혼자서 사는 1인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가족이라고 이름 붙이는 모양은 다양해졌어요. 사회적 용어는 아니지만 혹시 기러기 가족 들어보셨나요? 살짝 기러기처럼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가족이죠. 안타깝습니다. 네, 이 외에도 빈둥지 노인, 반려족, 나홀로 가족, 다양한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빈둥지 노인 좀 새로운데요? 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노인이 혼자 살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좀 반려족이라고 하나 보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대요. 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가족이군요. 정말 반려동물도 이제는 가족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가족의 위력에 대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1973년도에 그 영국의 휴양지 한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여름 휴가를 즐기려고 호텔에 왔던 3천여 명 중에서 50명이 사망을 하고요.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영국 최대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몇 년 후에 한 심리학자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연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놀랍게도요. 친구와 놀러 갔던 사람들은 4분의 1, 25%만 생존을 했고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남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의외네요. 친구들이라면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고 대피를 좀 더 신속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의외의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예상은 그렇지만 친구와 함께 여행을 온 그룹은요, 제각기 흩어져서 도망을 쳤대요. 그런데 가족들은 서로 찾아다니면서 죽을 힘을 다해 다 함께 도망을 쳤대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내 목숨보다 가족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긴 거죠. 결론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대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신뢰 때문이다. 그런 결론으로 연구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의 힘이 크긴 크네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모로 더 힘들 수 있지만 이럴 때도 가족의 힘은 발휘되리라 믿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로움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쩌면 가족의 힘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친구도 가족같이 끈끈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 뭉쳐서 똘똘 뭉쳐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같이 사는 친구를 가족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정말 다양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나홀로 가족도 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가족의 개념에 몰두한다기보다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1인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를 말해요.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2000년도에는 한 15% 정도, 2005년도에는 20%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2020년 현재는요 30%에 육박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주택도 식품도 또 가전제품도 이렇게 각 산업 전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라든지 편의점 간편식, 1인 요리 키트, 예, 그리고 왜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작은 가전, 아주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상품들이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출시되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탕이나 전골, 구이 뭐 이런 좀 복잡한 요리는 항상 2인분 이상만 주문이 됐죠. 혼자서는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 친구의 경우는 혼자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데 2인분부터 주문받는다고 해서 아우 진짜 못 먹었어 하면서 속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도 보니까 요즘에는 배달이 1인분씩 돼요. 다만 배달비가 좀 들더라고요. 혼밥 도전이라는 말도 이젠 식상해졌어요.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갑자기 1인 가구로 살고 계시는 분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1인 가구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이 계셔서 이 자리에 화면으로 모셔봤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바로 윤정수 씨인데요. 윤정수 씨는 싱글 라이프로 오랫동안 지내오셨잖아요. 1인 가구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좋은 점이나 혹은 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좋은 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오매불망 그분을 만나서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으신지 무척 궁금해서 그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윤정수 씨, 네, 윤정수 씨. 윤정수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싱글라이프 윤정수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작은 것이든 큰일이든 남에게 제한받지 않고 또 뭐 간섭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고 나의 편한 시간을 즐길 수 있고 힐링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좋은데요.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1인 가구로서의 불편한 것도 있죠. 사실 제 나이에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을 꾸린 친구들을 보면 사실은 그들과 함께 치대면서 살아가는 어떤 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나에게 소중한 그런 비밀을 나의 가족과 조용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렘도 있는 것 같고, 뭐 음식 먹을 때 저는 많이 먹는 편인데도 이상하게 음식이 조금씩 남아서 아쉬운 경우도 있고, 뭐 뭐든지 장단점이 있겠죠. 글쎄 결혼을 하게 되면 싱글 라이프 1인 가구의 마지막을 찍게 될 것 같은데요. 결혼이란 것은 너무 선택이잖아요, 요즘은. 하지만 그 선택을 잘해서 무난하게 내 삶을 또 그들과의 삶을 아름답게 끌고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와 함께 서로 교류하고 큰 문제 없이 잘 행복하게 또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서로가 서로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아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잠시 윤정수 씨를 만나봤는데요.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윤정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혼자든 여럿이든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지만 여러 만남을 통해서 또 다양한 관계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관계 속의 나를 강의 주제로 다뤄보려고 해요. 네, 이름하여 관계적 참견 시점인데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에고그램 진단지라는 검사 도구를 통해 나의 성격 유형을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진단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어서 와, 들어와, 들어와. 네. 혼삼러라고 해서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미운 오리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장수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요즘에 나 혼자 산다를 좀 보게 되는데 TV를 켜면 재방영하는 채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는 사람들마다 나름 컨셉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손담비 씨는 약간 똥손으로 부각이 되었고, 그러게요. 네. 네, 허지웅 씨는 어쩌다 보니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가 부각됐어요. 네. 그렇죠. 허지용 씨의 그 깔끔함 못지않게 좀 자유분방해 보이는 박나래 씨는요, 그야말로 나래바, 완전 주당의 이미지가 강해졌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집안 인테리어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성취에 집중하는 한혜진 씨의 모습도 보였고, 음식을 잘 먹는, 아니, 아주 많이 먹는 방성훈 씨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또 그때그때 아주 다양한 패널들의 모습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 섭외 요청을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혼자 산다면 어떤 모습이 부각되실까요? 저 진짜 갑작스러운데요.
아우, 상상해보지 않은 질문이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저희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빨리 요리하고 그걸 맛있게 먹는 컨셉? 그런데 요리를 해주고서 맛있지를 연발합니다. 마치 강요된 먹방?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하면 결코 맛없다고 말 못하는 그 맛있는 걸 강요하는 게 부각될 것 같네요. 네,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어떤 분은 자기가 속한 동호회를 소개해주고 싶을 수도 있고요. 네, 키우는 애완동물과 꽁냥꽁냥 지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소중한 물건을 자랑할 수도 있고, 네, 친구와 얼마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 또는 시체놀이의 진수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을 보아도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고 내 삶을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사실 뭐 잘 살고 못 산다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산다고 세상에 혼자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나왔던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사실 혼자 사는 게 아닌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가치로운 것을 공유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갈등도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맛볼 때도 있죠. 네.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또 지쳐서 울 때도 있고 어느 순간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앉은 채로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도 있겠죠. 저런. 네. 선생님은 최근에 음. 누군가에게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그죠. 저도 있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사실 저는 살면서 여러 번 해봤는데요. 이번엔 좀 더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체력이 좀 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이사는 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었지만 여기저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지쳐서요. 몸도 마음도 위로가 절실하더라고요. 마음적 위로도 필요하지만 신체적인 도움도 되게 필요했어요. 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휴식이라는 게 저에게 완전 필요해요. 네. 때때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일을 해내시느라고 얼마나 그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제 마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갑자기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막 울컥해요. 막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처럼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섹시하게. 네. 저는 그럴 때 저에게 스스로에게 좀 선물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로써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해요. 그리고 쓰담쓰담 스스로를 이렇게 보듬어 주기도 하고요. 가끔은 아주 작은 보상을 해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거나 예쁜 걸 선물해주는.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위로의 시간, 쓰담쓰담의 시간, 우리 서로 자신에게 괜찮은 사람 도장 찍기 해줄까요? 도장? 도장 찍기요? 네, 그래요. 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밖을 못 나가고 있지만 괜찮아. 모처럼 집에서 지낼 수 있잖아. 덕분에 청소를 하잖아. 괜찮아. 뭐 깨끗해졌겠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한 몸 하는데 헬스장 휴장으로 인해서 운동을 좀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 이사했잖아요? 겁나게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스마트워치에 만보가 찍히더라고요. 괜찮죠? 네. 요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서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배움은 소중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요. 이거군요. 네. 네.
그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못 뵌 지 오래됐는데 요즘 인사 못 가니까 너무 속은 상해요. 그런데 이제 전화 통화나 화상 통화를 해보면 건강하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괜히 만나러 갔다가 감염되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 봅니다. 네. 저는 친구 부탁을 거절해놓고 친구 가게를 피해서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마음이 많이 음. 불편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능력 밖의 일을 거절하는 거 맞아. 잘했어.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거 돕지 뭐.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저희 선생님, 리플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쵸? 네, 네. 여러분들도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1년이 다 되어 가잖아. 그래도 괜찮아. 진짜? 듣기 싫은 동영상 강의 자꾸 들으라고 하잖아. 에이, 그래도 괜찮아. 정말? 네. 미래 계획을 자꾸 세우라고 하는데 난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네, 그것도 계획이더라고요. 네. 뭐 이번에 입사 시험 떨어졌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난 괜찮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수할 거니까 남들이 뭐래도 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이나 위로는 정말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진주 씨의 괜찮아, 난 괜찮아 이게 생각이 막 나네요. 네, 요즘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는 거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나서 인사하기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뜨는 인사법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셀프 허그법? 네, 위로와 격려는 어쩌면 나한테도 필요한 거라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네, 섹시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셀프 허그 많이 해주시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 괜찮은 당신을 위해서 제가 소원 한번 들어드릴게요. 진짜요? 네, 그럼요. 선생님, 어떤 소원 있으세요? 제 소원이요? 선생님은 소원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물어보셨죠? 네. 램프 요정처럼? 네, 제가 음. 램프 요정 지니처럼 선생님 소원 들어드릴게요. 정말? 네, 저는 지금부터 진입니다. 네, 이렇게 싹싹 닦아야 되겠네요. 네, 주인님, 저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입니다. 소원 한 가지 말해보세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대출금이 좀 늘었어요. 네, 대출금이 싹 다 갚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 들어드립니다. 진짜? 얼마인 줄 알고. 네, 아싸. 네,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제가요, 한 가지 소원 더 들어드릴게요. 와, 2개나 들어주셨는데 또? 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소원일지 한 가지 소원을 더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나 주변에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몸이나 마음도 건강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행복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그 소원마저 다 들어드릴게요. 지금 주변에 건강 말씀하셨죠? 네. 갑자기 막 이렇게 건강이 뿜뿜 이렇게 에너지 뿜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소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말씀하신 소원이 사실은 숨겨진 진짜 소원이래요. 정말요? 네, 여러분들도 어, 한번 해보시면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건데 그 소원들이 모두 나만의 소원이 아니라 관계와 연관된 소원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엔 제가 대출금 얘기했고 저의 예뻐지는 몸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갈수록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인가 봐요. 네. 이 관계가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쵸. 직장인들에게요, 일이 힘드세요? 사람이 힘드세요? 라고 물으면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구직구인 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를 조사했더니요. 사람이 싫다가 81%고요. 일이 싫다가 19%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보다 사람이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다. 동의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사실 힘을 얻기도 하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뒀던 이유가 사람이 싫어서였어요. 정말 꼴보기 싫어서 그만뒀잖아요. 네. 네. 어쩌면 소통이 안 되어서 사람이 싫어진 것 같기도 한데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과 소통이 잘 되세요? 일단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를 좀 잘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하게 받아주는 사람. 네. 사람을 잘 이해하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면 소통도 참 잘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심리 테스트 좋아하시나요? 네.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인데요. 이름하여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활동지는 유인물로 출력하실 수 있게 보내드렸죠, 제가. 네, 활동지를 꺼내서 작업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화면을 보면요. 원이 총 3개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 나라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나를 중심 삼고 바깥으로 점점 커지는 원이 2개 있는데 나를 중심 삼고 원 주변에 있는 이 부분에 내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표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규칙이 있어요. 남자는 네모로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아빠는 네모칸에다가 아빠, 엄마는 동그라미에다가 엄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중요하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영향을 좀 많이 주거나 받는다는 뜻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많이 공유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연인 등등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네, 이제부터 저와 이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관계를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활동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고 공유해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잖아요. 그래도 함께 옆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사항은요.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정도 포진해 있는지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 어떤지를 보는데요. 선생님,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좀 복잡하고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제가 어떤 분을 봤더니요. 그분은 종이에 하나 가득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분이 챙기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또 피곤할까? 좀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반면에 사람이 정말 헐렁하게 너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외로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외롭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으면 좀 마음이 좀 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시는 게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유독 직장 동료만 있거나 친구만 있거나 이웃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고요. 위치도 나와의 거리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먼가에 따라서 심리적인 거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사항은요. 첫 번째 원 안에 위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시는 건데 나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원 안쪽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많이 배치가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안에 가족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가족이 없어요.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가족이 배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족이지만 심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심지어는 원 안팎으로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음. 관계인가 봐요. 네. 좀 절연하고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네. 세 번째 보실 사항은요, 이성과 동성의 비율인데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성비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싱글 라이프잖아요. 미혼인 분들이 이성하고 교제를 원할 수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 이성은 없고 동성만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 교제가 어떨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성 교제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남녀의 성비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겠네요. 만남의 기회를 좀 늘려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밑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위에 있는 분들은 좀 더 권위가 있거나 내가 좀 의존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좀 챙겨주는, 케어해주는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고 이런 좌우 배치에 따라서 활동성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이 그림 그려보았는데 제 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오,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적절하게 있어 보이세요. 근데 선생님 잘 보세요. 다 동글동글해요. 죄다 다 여성이에요. 남편하고 아드님인가 봐요. 딱 2명 외에는 다 여성분인가 봐요. 아마도 선생님 직업적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 원에는 모두 가족이고요. 네. 두 번째 원에는 주로 직업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첫 번째 원에 버린 가족은 없으시죠? 네, 나를 중심으로 남편이 나하고 조금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원 안쪽으로 자녀가 좌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동생이 하단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남편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보니까 사이가 좀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실은 얹으려다가 내가 없나 어. 싶어서 걸쳐놨어요. 네, 잘하신 거예요. 네, 남편이 위쪽에 있다라는 건요, 우전이신가 봐요. 네. 네.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음. 좀 떠받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친한 척 하려고. 아, 그러시군요. 네. 교집합처럼 겹쳐져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친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분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팔을 쫙 벌렸을 때 한 평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분리의 시간도 좀 필요하시니까 남편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많이 의존하시잖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반면에 하단에 여동생이 있으세요. 아까 6남매라고 하셨는데 여동생에게 마음이 가나 봐요. 근데 여동생분 결혼은 하셨죠? 네, 근처에 사는 막내 음. 동생이라서 제가 챙기고요. 네. 나머지는 멀리 살아서 왕래가 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쓰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가족의 테두리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제가 많이 여러모로 챙겨야 돼요. 네네. 위아래 위치에 따라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도 한번 이렇게 같이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그분도 나를 의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모 자녀는 아드님이시죠? 네, 네. 동그라미 자녀는 딸. 네. 네. 근데 위치가 아들은 선생님 위치에서 네. 이렇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따님이. 그런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따님이 좀 더 활동적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무심코 그렸는데. 네. 그리고 음. 딸이 조금 더 활동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좀 위에 있어요. 아드님이 좀 더 조용한가 봐요. 신경을 네. 좀 많이 쓰시나 봐요. 네.
좀 네, 짠해요. 아, 짠하시구나. 네. 왜? 네. 왜 아들이 그렇게 짠할까요? 네. 학교 근처에 사니까 가끔 어. 집으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잘해주게 되네요. 음. 딸이 아들만 좋아한다고 오해해요. 아, 진짜.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딸이 씩씩하니까.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원인 이제 가장 바깥의 원 안에 선생님은 보니까 직장 동료들이신가 봐요. 강사와 실무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요. 왼쪽에 계신 분들도요. 오른쪽 분들보다 좀 더 차분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그 오른쪽 분들이 좀 에너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쪽집게. 네. 아예 원 밖에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선생님. 오지랖퍼? 네. 대부분 원 밖에는 사람을 잘 안 그립니다.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원 밖에 있는 사람까지 신경 쓰시나 봐요. 네. 저 사람들은요, 선약을 했더라도 제가 뭐 직업적으로 일정이 생기면 밀리는 사람들인데요. 밀리는. 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시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의 우선순위는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친구나 운동 쪽 사람들인가 봐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네. 신기하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맺고 계시는 걸로 보이십니다. 네. 마저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 번째로 보실 거는요. 직장 동료의 포진율인데요. 일반적으로 직장 동료들은 두 번째 원 근처에 포진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그런데 만약에 직장 동료가 첫 번째 원 안에 있으면요. 거의 직장 동료들이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뭐 가족같이 친하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가족이나 이웃, 친구는 없고 직장 동료로만 가득하다면 좀 조화가 깨져 보이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경우 이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일중독자? 네, 맞아요. 일 중독자라고 하죠. 모든 관계가 일 중심인 거죠. 나에게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존이나 생계를 위해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때때로 가족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일을 좀 전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 막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일 중독적인 성향을 보여요. 물론 남성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지나치게 일 중독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좀 배제가 되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또 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이 어느 정도 있는가. 원 안에 있다면 좀 괜찮은데요. 직장 동료로 있는 거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 중독은 아닐 수 있죠. 친구나 동료, 뭐 이웃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 대외적인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가족은 좀 버리는 거죠. 도외시하고 바깥 사람들만 챙기면 가족들은 아무래도 좀 섭섭함이 좀 크지 않을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궁금하시죠? 마지막으로요.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네, 이런 경우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족 중심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너무 협소한 거죠. 물론 대가족일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대외적인 활동을 권고해 드리게 되네요. 사회적인 활동도 해보시고 취미 활동도 해보시고. 네, 여기까지 중요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와 하는 관계성을 좀 돌아봤는데요. 선생님 재밌으셨어요? 재밌는데요? 네. 물론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나의 관계성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은 되셨길 말을 버벅거리네요. 되셨길 바라봅니다. 네. 저는 좀 제법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죠. 건강처럼. 네. 그래서 말인데 그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좀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네. 우스갯소리로 또라이. 네, 또라이. 혹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또라이 질량 법칙이요? 네. 네. 왜 내가 음. 맺는 그 인간관계에서 또라이는 꼭 있다고 하는데 네, 네, 네. 만약에 희한하게 내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 또 우리 그렇죠. 모두에는 또라이가 없다. 네, 네, 네. 그렇다면 그 또라이가 어쩌면 나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본인과 주변과의 관계성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어떤 행동 특징을 가지고 있나? 어떤 상황에 주로 놓여 있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격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요. 여러분 성격 어떠세요? 선생님 성격 어떠세요? 좋으세요? 생긴 게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나름 성격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성질이 아주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게 바로 성격인데요.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성격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에릭 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든 교류 분석의 성격 이론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성격에 대한 이론을 가장 많이 다룬 심리학자가 있죠.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인데 에릭 번도 정신분석학의 수련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을 하다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게 할 수는 없을까 하고 연구하고 개발한 학문이 바로 교류 분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인간의 마음은 구조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구조를 5가지 자아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자아 상태를 마치 몸무게 재듯이 측정하는 진단 도구가 있어요. 네, 몸무게 재듯이 네, 살짝 두렵습니다. 바로 듀세이가 개발한 에고그램 진단인데 오늘 그 진단 도구로 나의 성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친 김에 우리 진단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진단지 받아보셨죠? 에고그램 진단은 총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내용에 맞춰서 거의 그런 편이다라고 여기시면 3점, 종종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 1점,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한다면 0점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총 5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점수 표기는 옆에 질문 옆에 하얀색 공란 보이시나요? 네, 공란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금전에 대한 약속이 철저하다라고 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 문항을 보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거의 그런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시면 0점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50개 문항의 점수 표기가 다 맞춰지면 세로줄로 이렇게 합계를 내셔서 5가지 영역의 합계 점수를 표기하시면 돼요. 합계 점수가 나오시면 그 다음 장에 있는 그래프 표시창에 점을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에 점수 합계가 8점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CP인데요. CP라고 적혀 있는 선 보이시죠? 이 선에 8이라고 하는 숫자 가로에 찾아보셔서 이렇게 점을 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인 5개의 영역 합계 점수를 하나씩 점을 찍어서 표시한 후에 선을 쭉 연결해 주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꺾은 선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셔서 다음 차시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사하신 검사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5가지 자아 상태 이해의 에고그램 진단에 대한 해석하도록 할게요. 네, 검사 결과 엄청 궁금하겠죠? 네, 꼭 검사해 보세요. 꼭이에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